클리블랜드 대 포틀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이 경기는 일단은 클리블랜드의 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블랜드는 뭐 지금 풀라인업이기도 하고 요즘에 약간 미첼이 오락가락하는 건 있는데, 일단 포틀랜드가 좀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긴 하지만은 브록던이나 샤프나 둘 다 이제 좋은 백코트 수비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갈란드가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약간 좋은 수비수들을 만나서 고전했던 경기들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저기 언제였지? 애틀랜타전이었나? 네, 애틀랜타전에는 이제 트레이영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40점 받고 좀 맞상대하는 수비수가 이게 좀 약간 핫빠지면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틀랜드 상대로 일단은 미첼이 뭐 고삐 풀고 날아다닐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포틀랜드가 최근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무려 잡는 그런 대성과를 거뒀었잖아요. 근데 뭐 인디애나는 일단 수비가 별로 안 좋은 팀이고, 포틀랜드는 반면에 수비는 괜찮고, 수비는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어쨌든 공격이 매우 별로인 팀인데, 지금 클리블랜드가요 인사이드 수비력이 거의 리그 1위 수준이에요. 근데 3점 수비는 리그 27이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외곽슛 능력이 상당히 저조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그래도 브록던이나 샤프가 돌아와가지고 종종 좋은 모습 보여줄 때도 있기는 한데, 직전 경기 인디애나한테도 18개밖에 안 던져갖고 9개 성공시켰는데, 인디애나가 이제 3점슛 수비는 별론데 상대의 그런 시도수는 많이 줄이는 팀이지만 이날 포틀이 3점이 좀 터진 편이었었고, 클리블랜드한테는 여기 보시다시피 포틀이 리그 3점슛 성공률 29등이거든. 시도수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거 포틀랜드가 본인들의 강점을 약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번에 인디애나전은 이날 그랜트도 인사이드에서 많이 활약하고, 에이튼도 원래 그렇게 막 오펜 리바 잘 잡고 그런 편이 아닌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그런 점이 좀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갖고 전 이거 상성상으로는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보고요. 포틀랜드가 그렇게 공격이 안 되잖아요. 포틀랜드는요, 얘네가 수비는 신경 써가지고 실점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실점이 114.5점인데 이거는 포틀랜드의 현재 성적치고는 그렇게 많은 실점은 아닌 편이에요. 근데 평득도 105점밖에 안 된다. 내일 만나는 상대가 클리블랜드다. 저는 내일 어쩌면은 포틀이 100점 못 넘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기들도 종종 해왔었고, 최근 10경기 중에 4번이나 100점을 못 넘겼던 포틀랜드라서, 물론 지금은 이제 보록돈 돌아오고 스콧 앤더슨도 벤치 타임 때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 경기는 근데 좀 클리블랜드의 강력한 수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직전 경기 애틀랜타를 128대 105로 팼는데, 가비지가 갔음에도 애틀랜타 상대로 막 파작하고 막 그랬었어. 그 경기는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득점에 열을 쏟을 만한 경기는 아니고 적당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거 219.5면은요, 이거는 약간 포틀랜드의 흐름에 맞춘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더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포틀랜드가 많은 득점 못할 것 같고, 클리블랜드도 좀 적당히 패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인디애나인데, 얘네들은 마이애미가 요즘에 좀 잘 싸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도 버틀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날 하이스미스도 못 나왔던가. 뭐 어쨌든 끝까지 막 잘 싸웠었고, 마이애미랑 인디애나 보는데 기준점이 240이 안 되면은 저는 오바 일단 달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포틀한테는 좀 고전했지만은 그날 뭐 너무 안 터지기도 했었고, 3점을 33개 쐈는데 8개밖에 안 들어갔고, 자유투도 좀 말을 안 듣는 편이었었고, 근데 저는 여전히 인디애나 경기는 오바 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이애미랑 보는데 240이 안 된다. 저는 일단 오바 갈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이애미가 약간 언더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얘네가 홈이랑 원정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홈에서는 226점 정도 나고, 득실 합해가지고, 원정에서는 한 216점도 나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오바세가 두드러지는 편이고, 뭐 버틀러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버틀러가 나오면은 또 이제 뭐랄까, 약간 확실한 공격 옵션이 하나 있는 셈이고, 버틀러가 없을 때 요즘에 나온 선수가 하임의 하케스 주니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요즘에 막 얘기 들어보면은 올 시즌 홈그랜이랑 웬벤야마를 제외하면은 루키 오브 더 이어 신인왕 3순위다. 그 정도로 평가받는 선수거든요. 마이애미 약간 에너자이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많은 시간을 부여받은 이후로, 지금 그전에는 한 10분 후반대에서 20분 내외로 그렇게 좀 시간을 이렇게 부여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막 35분 막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평균 출전 시간이 32.4분인데,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5.2점에다가 야투율이 53%, 3점이 47.2%예요. 매우 좋은 이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하임의 하케스 주니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일같이 인디애나 같은 이런 발빠른 팀 상대로는 하임의 하케스 주니어가 본인의 이런 강점을 많이 드러낼 공산이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제가 인디애나가 상대의 3점을 많이 억제하는 팀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맞아. 상대의 3점을 리그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치로 25.7회로 억제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2등이 29회인가 그래. 그 정도로 상대의 3점을 억제하는 측면, 상대의 이제 3점을 최대한 많이 자제시키고 인사이드로 끌어당기는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마이애미는 근데 인사이드 침투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죠. 지금 안 그래도 히로도 없고 버틀러도 좀 인사이드 돌파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얘도 좀 페이트 존에서 그냥 미드레인지 게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인디애나의 이런 뭐랄까 터너가 활약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게임이다 싶고, 3점을 많이 억제는 하지만은 3점슛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 보시다시피 3점슛 수비는 28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인디애나나 마이애미나 지금 리그 5손가락 안에 드는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저는 일단 얘네 둘이 붙으면 오바는 괜찮다고 보고요. 인디애나가 직전 포틀랜드한테는 많이 헤매기는 했지만은, 마이애미랑 인디애나가 원래 또 전통의 약간 좀 라이벌 느낌이 있는 팀이거든요. 옛날에 르브론이 한창 잘할 때도 인디애나와 막 컴파에서 붙을 때도 그랬고 되게 재밌어, 둘이 붙으면은. 저는 이거 둘이 붙으면 인디애나 프렌 쪽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마이애미 칭찬을 많이 했어도 버틀러가 지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히로도 그렇고, 뭐 아데바요가 수비가 좋다고나 하지만은 인디애나가 지금 공격력 면에서는 1위기 때문에 최고의 창으로 평가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올랜도 같은 팀한테 무너졌던 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인디애나 지금 막 힐드 주전으로 올리고 할리버튼이랑 합 잘 맞고, 네, 메서린도 그래서 벤치 같지만 벤치에서도 잘하고, 딱히 지금 결정한 선수들도 그렇게 막 비중이 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디애나가 뭐 게임 내내 이렇게 좀 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저는 인디프렌의 오바 정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샬럿,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거는 브룩 마엔의 오바 쪽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브루클린이 캠토도 프로버블이 떴습니다. 지난 몇 경기 동안 이제 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브루클린이 일단은 리그 최고의 3점슛 팀이고, 뭐 시몬스 결장하는 거나 이런 건 아쉽기는 하지만은 캠 토마스가 돌아오면은 이거는 확연한 일단은 팀의 볼륨상으로 플러스란 말이에요. 저번에 이제 토론토 같은 팀이랑 붙었을 때 118점 나고, 시카고랑 붙었을 때 227점 나고 이랬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토론토나 시카고 같은 팀들이 언더오버가 애매한 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샬럿 같은 팀은요, 직전 경기 뉴욕이랑 붙었을 때 91점밖에 못 냈어. 그건 이제 좀 본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이드가 너무 막혔던 탓도 있어요. 그랬었는데 인사이드 야투시도 58번 중에 24번밖에 성공 못 시켰거든. 근데 브루클린은 뭐 클렉스턴이 있긴 하지만 인사이드가 뉴욕에 비하면 강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경기보다는 로지어나 브밀의 이런 인사이드 이런 드라이브라든지 마크 윌리엄스의 받아먹기 공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먹힐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 날이고, 샬럿이 제가 라멜로 볼의 결장이 매우 커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내일 뭐 퀘스처너블이긴 하지만은 브랜든 밀러가요, 요즘에 잘해요. 이거 한번 보면은 브랜든 밀러가 원래는 이제 라멜로 볼이 로지어랑 파트너십이 이룰 때는 별로 못하다가 6경기 동안 못하다가 그 이후에 한 9경기 10경기가량을 매우 잘했다. 그때 라멜로 볼의 파트너로 나왔던 게 브랜든 밀러였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브랜든 밀러가 최근 6경기 동안 특히 더 잘하고 있는데, 보면요, 그 브랜든 밀러가 최근 6경기 동안 16.8점에다가 야투율 48.8%, 3점슛이 48.4%예요. 그야말로 매우 잘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브랜든 밀러는 본인의 이런 공격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좀 증명했다 싶고, 저는 일단 이거 227.5 오바면은 괜찮게는 볼 것 같아요. 괜찮게는 볼 것 같고, 샬럿도 이 마일스 브리지스를 파포로 쓰면서 PJ 워싱턴이 뛸 때보다 훨씬 더 나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PJ 워싱턴도 저번에 보면은 벤치타임 때 20득점 하고 막 그러더라고. 캠 토마스가 일단 돌아오면은 다른 날보다 볼륨은 살아날 것 같다 뭐 그냥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저는 브룩 마엔의 오바 정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욕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가 워낙에 너무 못하고 있다. 지금 15연패로 프랜차이즈 기록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연패 부문에서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운 디트다. 옛날에 뭐 디트로이트가 배드보이즈 1기, 2기 막 이런 세월도 있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고, 디트로이트의 모멘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뉴욕의 마헨을 생각하는 게 되게 일단 마인 값이 너무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뉴욕 마헨은 조금 의심스러운데, 근데 보면 뉴욕이 요즘에 부술 때는 부서요. 직전 경기도 샬럿 상대로 14점 차 대승 거뒀는데, 14점 차 맞나? 24점 차구나. 뭐 뉴욕이 이날 그 대승 거둘 필요가 있는 경기라 했었고, 인시즌 토너먼트여가지고. 근데 뉴욕이요, 디트전 7연승 중이에요. 디트로이트라는 프랜차이즈 이 팀 상대로 7연승 중이야. 7연승. 디트로이트가 뉴욕 상대로 매우 강력했다는 것도 있고, 물론 디트로이트가 그 전에 비하면 뭐 아웃사르 탐슨도 지금 나아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그다노비치나 해리스도 슬슬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벤치도 살짝 강화된 상태고 그러긴 한데, 일단 뉴욕이 결장이 없는 데다가 요즘에 아까 제가 퀸튼 그라임스가 저번에도 좀 요즘 많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퀸튼 그라임스는 어디까지나 3&D고 공격면, 그러니까
좀 디트로이트가 공격적으로 나를 세울 때, 예를 들어 이제 커닝햄, 아이비 이런 공격적인 백코트를 쓴다고 할 때나 그럴 때 쓰면 되지, 아닐 때는 그냥 퀵클릭 같은 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욕이 요즘에 보면은 랜들도 많이 살아났고 선수 운용에 있어서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매우 강했다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좀 오바를 생각하고 있는 게, 디트로이트가 지금 연패 늪에 빠져있긴 하지만 그 연패 기간에도 평득 자체는 높은 편이었어요. 평득이 그래도 109점 정도는 해주고 있고 실점을 한 122점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뉴욕이 상대의 야투 시도를 많이 억제하는 팀이라서 디트로이트가 다른 날보다는 그렇게 득점을 많이 못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지더라도 100점은 내는 팀이에요. 여태 그 15연패 기간에도 100점을 못 낸 적이 없었어요. 100점을 못 낸 적이 없었다. 뭐 클리블랜드 같은 극수비팀 만나서도 100점 정도는 해줬고, 클리블랜드처럼 템포 느린 팀한테도 101점 정도는 했는데, 하나 걸리는 건 뉴욕이 상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잘 억제하는 팀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반대로 상대의 이런 야투 시도는 억제하면서 본인들은 오펜스 리바 따가지고 바로 공격을 이어가고, 이런 본인들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바탕으로 리드를 잡는 팀인데, 요즘 보면 디트로이트 제일런 듀랜도 시즌 초반만 못하고, 그래서 뉴욕이 일단 본인들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뉴욕이 마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뉴욕이 마헨을 한다면은 디트로이트가, 제가 아까 100점 미만으로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 내주면은 저는 오바는 따라올 것 같거든요. 뉴욕이 이거는 디트로이트를 얼마나 목을 이렇게 죄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오바 정도는 날 것 같아요. 13.5는 크기는 해도 지금 디트로이트 요즘 상태 보면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3경기째 거의 한 20점 차 가까운 마인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카고 대 미러키. 얘는 일단 저는 시카고는 늘 얘기를 하는데 별로다. 시카고의 폼이 매우 별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고, 지금 슬슬 또 잭라빈 트레이드설이 많이 올라와요. 잭라빈, 드로잔 다 이제 그 트레이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카루소는 얼마나 주고 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카고는 조만간 팀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팀의 이런 합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카고가 전반전부터 쳐맞고 들어간다. 이제 거의 9경기 연속, 시카고가 9경기 연속으로 전반전에 개쳐맞고 있는데, 9경기 동안 8번을 전반전에 10점 차 이상으로 끌려갔고요. 그 중에는 막 17점 차, 15점 차, 직전 경기 보스턴에서 19점 차로 끌려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만큼 시카고는 전반전에 매우 약하다. 미러키는요, 오히려 전반전에는 그냥 소소하게 비슷비슷하게 갈 때가 많은데 후반전에 대파하는 경우가 더 많아. 제가 이제 본바로는 그래요. 양팀의 뭐 상성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있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기본적인 전력차도 많이 있고, 그냥 요즘에 시카고가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건 쉽게 생각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뭐 미러키가 3점슛이 나쁘지가 않은데 백코트들에, 시카고는 마땅히 좋은 3점슛 수비팀도 아니고요. 리그 22 수준이고. 저는 이거 미러키의 마헨에다가, 미러키가 마헨으로 가면 시카고가 그렇게 막 꿈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그냥 개패일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미러키가 개패는 그림에서 228.5는요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28.5 언더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러키가 종종 뭐 이렇게 228.5 기준으로 언더 나는 경기도 꽤나 있었고, 근데 원정 경기들에서는 대부분 오바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가 템포도 느리면서 잘 못 넣는단 말이야. 리그 페이스 꼴찌야, 페이스.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미러키 마헨에다가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시카고가 지금 계속 나오는 대로 전반전에 그렇게 못 넣는다면은, 계속 그렇게 막 30점대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저는 깨갈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러키가. 다음 미네소타 대 유타인데, 내일 미네소타는요 앤트맨이 다우풀이 떠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는 그래도 미네소타 벤치에서는 3점슛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죠. 그러니까 내일은 미네소타가 약간 고투가이가 없는 날이겠다. 콜리, 앤트맨, NAW, KAT, 고베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카렌서니 탐스가 외곽에서 좀 이렇게 막 빛을 발한 선수지, 본인이 인사이드로 막 드라이브인 해갖고 찍고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그나마 해줄 선수라면은 NAW가 있긴 한데, 앤트맨만큼의 그런 효율은 보이기 힘든 선수이기도 하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제가 오전에 많이 보여드리는 이 선수가 경기장에 있을 때 없을 때, 제가 선수 결장자 정보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앤트맨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플러스 12.4점, 앤트맨이 빠지면 마이너스 7.1점이래요. 특히나 득점면에서 앤트맨이 뛸 때는 118점인데 없으면 104점이다.
앤트맨이 빠지면 득점에서 14점이 빠진다는 소리고, 수비적으로도 앤트맨이 있을 때는 실점이 한 106점밖에 안 하는데 빠지면은 111점을 한다. 그만큼 앤트맨은 미네소타의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앤트맨의 있고 없고 차이가 거의 한 20점을 가른다고 보면 돼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지금 유타가 너무 못해. 제가 유타가 그 뉴올리언스 잡을 때는 다 당했는데, 원정 유타는 확실히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정 유타 라인업 보시면은 키온테, 조지, 클락슨, 폰테키오, 콜린스, 유투세븐 라인업이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라인업이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마카넨이 일단 아웃이고 3번 포지션에 오차이 악바지를 쓸 수도 있고 센터 포지션에 캐슬러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캐슬러가 약간 그 시간 관리를 해주는 중인지 후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기는 캐슬러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어. 유타가 3점이 터지는 게 아니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3점이 터지는 게 아니면은. 유타가 직전 멤피스와의 경기에서도 91점밖에 못 냈는데, 그날 2점 슈팅이 51개 중에 18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만큼 좀 뭐랄까 인사이드 공격? 자책주가 버티는 멤피스, 그리고 자책주 비움보가 버티는 인사이드 멤피스는 매우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이라고 했는데, 유타가 지금 마카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외곽슛 경쟁력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특히나 인사이드의 카렌서니 타운스랑 고베어가 버티는 미네소타라면 이 두 명으로 오클라호마까지 때려잡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소타가 유타를 아주 잘 제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타는 뭐 기본적으로 롤맨 수비가 안 되는 편인데 NAW라든지 나즈, 리드 이런 친구들이 좀 뛰는 상태라면은 저는 뭐 앤트맨 없어도 나름대로 공격이 꽤 될 것 같고, 카렌서니 타운스 요즘에 폼 좋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직전 경기는 조금 별로였더라고. 이거 미네소타의 마헨이랑 언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산왕대 애틀랜타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바를 좀 생각해봤어요.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또 12연패 중이잖아요. 근데 12연패 기간 동안 샌안토니오가 상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었어요. 막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프랭권도 가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애틀랜타처럼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팀 있잖아. 그런 팀들한테는 대부분 못 쫓아가고 지더라고. 뭐 그런 팀 얘기하면 뭐 오클라호마라든지 세크한테도 그때 9점 차지만 많이 당했었고, 클파한테도 한번 크게 패했었고. 근데 애틀랜타의 공격력이 지금 녹슬지는 않았어요. 직전 경기 때 트레이 형이 조금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클리블랜드 만나갖고 그랬었고,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었거든. 최근에 뭐 트레이 형 얘기하면서 야투율이나 3점슛이 50%가 넘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는 조금 부진했지만은 샌안토니오의 수비력은 리그 거의 꼴찌 수준이고, 또 특히나 외곽 수비가 더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애틀랜타는 거의 지금 카펠라 빼고는 다 3점 던질 수 있고, 제일런 존슨이 없어갖고 약간 이런 에너자이저가 약간 좀 없는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오버페이스로 갈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도 이렇게 같이 뛰는 팀한테는 맞장구 쳐주는 편이기도 하고, 애틀의 수비가 뭐 좋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거 애틀랜타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얼마나 밟으면 꿈틀하냐 뭐 이거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12연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샌안토니오가 그 홈에서 약간 그 오바세가 더 두드러지긴 해요. 반대로 애틀랜타는 원정에서는 오바세가 많이 사그라드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애틀랜타가 홈에서는 지금 평균이 126점, 실점이 127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 오바팀인데, 원정에서는 118에 1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34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같으면 둘이 붙으면 오바를 되게 좋게 볼 텐데, 원정에서 애틀랜타가 얼마냐 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템포는 빠른 편이고, 샌안토니오도 맞춰주는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비도 안 되는 편이고, 두 팀 다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기준점이 다소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원정 애틀랜타라는 점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다음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대 레이커스인데, 야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야 이거 6.5지만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오클라호마 대 레이커스는 승패는 이게 오클라호마가 일단 리그 전체 3점슛 1위고 레이커스는 3점슛 거의 뭐 28등이니까 많이 하위권에 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레이커스는 그래도 오클라호마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오클라호마는 레이커스보다 차별화된 3점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직전 디트로이트 같은 팀을 개부수고 와가지고 사실 뭐 선수들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로드트리 백투백이긴 한데, 레이커스도 백투백에 막 이렇게 많이 스탯들이 빠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도 필라델피아랑 미네소타 같은 강팀들을 2번 연속으로 만나가지고 좋았던 흐름이 깨졌던 거는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막 오클라호마가 또 레이커스가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클라호마에는 스가라는 진짜 리서로 F1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맥스 크리스티가요, 2번 포지션에서 레디시를 대신해서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돈치치도 맞고 미첼도 많이 괴롭히고 해가지고 수비적으로 확실한 이제 퍼리미터 수비수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이 경기는 그래서 맥스 크리스티가 스가르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그래서 승패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근데 레이커스는 오클라호마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다는 면도 있고, 오클라호마는 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주는 팀이기도 하고요. 막 예를 들어 우드를 기용한다거나 이제 또 벤더빌트도 나올 가능성이 생겼는데, 르브론, AD, 벤더빌트 뭐 이런 애들 있으면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레이커스가 꽤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여러 가지 그 오클라호마의 인사이드 공략이라는 그런 약점을 공략할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클라호마는 레이커스 상대로 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3점 같은 거를 맹폭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는 괜찮아 보이는데 레이커스나 오클라호마의 이런 승패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보라면은 레이커스의 프렌 볼 것 같은데, 레이커스가 또 그 스테이플스 센터랑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도 좀 있는 편이고, 근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도 얘네들도 홈보다 원정에서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이커스의 프렌 한번 볼까? 근데 여전히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르브론의 출전 여부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르브론이 내일도 퀘셔너블인데 출전 여부를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된다. 르브론이 있고 없고가 레이커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한 18점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골스 대 클파인데요. 이 경기는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골스도 이제 크리스 폴이 나가리가 돼가지고 커리, 탐슨, 위긴스, 그린, 루니, 이제 골스의 그런 영광의 시절을 함께했던 라인업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탐슨이나 위긴스 같은 친구들, 또 그린까지도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고, 클리퍼스는 요즘에 계속 쳐박다가 직전 경기, 그러니까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근데 그 원동력은 이제 하든을 메인 핸들러로 썼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탑에다가 하든을 배치하고 플레이메이킹 전권을 맡기니까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제 이날 카와이 레너드도 오지게 잘하고 다들 다 괜찮겠었죠. 특히나 주바치가 인사이드에서 사보니스를 엄청 괴롭혔던 게, 사보니스가 거의 맥을 못 추더라고. 그런 게 눈에 띄긴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세크라멘토 상대를 했던 그런 좋은 경기력을 클리퍼스가 또 보여줄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했던 것처럼 하든한테 이런 메이킹 전권을 부여해주면은, 이게 보면은 하든이 웃긴 게, 이게 웨스트브룩을 후보로 보내고서도 이거 하프라인 넘어오는 거 정도는 하든이 하고, 하프라인 넘어오니까 그냥 폴 조지한테 공을 주고요. 메이킹을 폴 조지나 뭐 카와 이런 애들이 하고, 하든이 그냥 45도에서 3 던질 준비만 하고 있어. 이거는 올바른 하든 사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든이 핸들러로 나와가지고 본인도 슛도 많이 던져갖고 잘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하고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딱 커리 대 하든, 이런 클래식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재밌는 경기를 봤을 만한 저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지 그런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막 갑자기 클리퍼스가 또 하든을 전 경기랑 다르게 똑같이 또 그냥 그 사이드 3점으로만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경기에서 아마 터널러 감독이 느낀 점이 많았을 거고, 제 생각은 오늘처럼 하든을 써야 되거든요. 주바치도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게 하더라고. 하이 스크린, 이게 그러니까 높이 스크린 걸어주러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롤맨 역할 하나 싶더니 바로 주바치가 밖으로 빼주는 거야. 외곽 던질 수 있게. 그건 충분히 주바치가 사보니스가 버티는 세크의 인사이드를 잘 공략했던 것도 있는데, 이런 주바치라는 안정적인 빅맨 2점 득점원을 상대가 신경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인데, 골스는 인사이드 수비력이 나쁜 편이죠. 루니가 뭐 오펜스 리바는 잘 잡지만은 주바치 같은 훨씬 더 덩치 큰 상대로는 좀 고전한 편이기도 하고, 블락도 적은 편이기도 해가지고 주바치가 다른 날보다 골스를 공략하기도 편하고, 역대 이 주바치도 골스와의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좀 어지럽긴 한데, 통산 특히나 최근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아래쪽이 2023, 22년 이쯤인데 주바치가 많은 야투 시도나 뭐 리바운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골스 상대로 꽤나 잘 싸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내일도 주바치가 세크전까지는 기대 안 하겠지만은 골스 상대로 꽤나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오늘 같은 그런 하이 포스트에서의 투맨 게임 막 시작으로 하든뿐만 아니라 주바치까지 외곽으로 빼주고 그런 거를 또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클리퍼스가 꽤나 괜찮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일 골스는 크리스 폴이 빠지는데, 크리스 폴이 골스에서 자리를 생각보다 잘 잡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크리스 폴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플러스 4.9점, 거의 플러스 5점이고 빠지면 6.14예요. 이거는 공수의 양면에서 크리스 폴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 보면은 크리스 폴이 있을 때 득점이 5점 늘어나고 없으면 한 5점 빠지고, 득점이 실점도 있을 때 111점, 빠지면 117.59. 이렇게 크리스 폴은 경기장에 있고 없고가 골스의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언더오버는 비슷비슷한데 골스의 경기력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여줘 왔다. 아이고 뭐야. 폴이 또 부상으로 빠지게 돼가지고 저는
골스는 생각보다 이런 그 전력상으로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고, 클파는 그렇지가 않거든. 클파는 오히려 좀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봐가지고, 물론 직전 경기처럼 클리퍼스가 3점이 28개 중에 14개 들어갔어요. 한창 클리퍼스가 리그 3점 1위 달리고 막 그런 때도 있었는데, 왜냐면 그 전에 29개 중에 8개, 20개 중에 6개, 28개 중에 9개, 37개 중에 11개 이런 식으로 엄청 3점이 안 좋았단 말이야, 클파가. 근데 직전 경기 세크 상대로는 좋은 3점슛 보여줬었고, 그 원동력에는 이런 하든이 메인 핸들러를 했다는 것도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클파 4.5 프레는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골수도 요즘에 보면 위긴스도 한 번씩 터지고, 위긴스는 이제 오히려 조금 많이 좀 돌아왔다고 생각을 돼요. 탐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파의 프레임 볼 것 같고요. 226.5 정도는 오바가 나올만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내일 NBA나 뭐 해축이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조 상황 한번 보면은 웨스트햄조 웨스트햄조 상황이 이래요. 웨스트햄이 지금 9점이고 바시카토폴라는 그냥 여기 조에 승점 1점으로 이미 뭐 탈락은 거의 확정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웨스트햄이 그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기도 하는데, 그 유로파 리그에서 많이 돌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쉬운 상대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웨햄이 비하면은 좀 쉬운 상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웨햄이 로테이션 많이 돌려도 많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오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슈카 토폴라는요,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레드스타 베오그라드한테 그 세르비아 리그에서 20점을 뒤진 2위였어요. 그러니까 확연한 이제 우승권이랑 확연한 격차가 있었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2위였었고, 올 시즌은 파르티잔이랑 베오그라드한테 많이 벌어져 있는 3위에 이렇게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그의 격차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딱히 뭐 어떤 밟으면 꿈틀할 만한 그런 팀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세르비아 리그는 매년 이제 재능들이 팔려 나가고, 리그를 이제 좀 재능들을 먼저 이제 다른 강팀한테 선점당하는 그런 이제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뭐 바슈카 토폴라의 실점 같은 거 봐도 딱 여기 이런 웨햄이나 뭐 프라이부르크, 올림피아코스 이런 보통 유로파에서 많이 보이던 팀들이랑 경쟁하기 어려운 레벨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좀 진출을, 종지부를 찍는 경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스트햄의 1만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웨스트햄 일반승은 배당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자, 베티스는 내일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을 떠나는데요. 일단 무조건 까다롭죠. 스파르타 프라하가 일단은 뭐 만만치 않은 팀들이기도 하고,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를 조금 얘기를 하면요, 홈만 볼게요. 리그에서 홈에서는 보시다시피 이게 뭐 최소한 스파르타 프라하라는 팀은 리그에서는 빅토리아 플젠 같은 이런 라이벌 팀급 아니면은 잘 안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라이벌 팀한테도 이렇게 비기는 거 말고는 어지간한 팀들은 다 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8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홈에서. 근데 뭐 상대가 일단 베티스라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스파르타 프라하도 홈에서 강점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베티스는요 지금 여기 조에서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확정이고, 근데 또 막바지 이제 레인저스와의 대결도 있고, 지고 싶지 않겠죠. 1위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전도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이기는 한데, 거기서 뭐 승점 1, 2점 나눠먹으면 좋겠지. 1, 2등 그냥 나눠먹으면 좋을 텐데, 베티스는 일단 비기기만 해도 확정이긴 하지만은 조 2위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베티스가요 지금 이래요. 제가 이래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베티스가 지금 무패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13경기 무패행진이고 8승 5무를 달리고 있다. 8승 중에는 4마엔 4이무가 있고, 일단 체코 원정은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 옛날에 이제 맨시티 맡았던 감독인데,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이 레알 베티스를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라리가에서 유럽 대항전을 늘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든지 유로파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베티스는요. 컨텐더급으로 올라왔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구단 내부적인 사정도요, 뭐 홈구장 리모델링이라든지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견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레알 베티스는. 그러니까 팀이 좀 이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베티스의 상승세를 또 주도하는 거는 감독의 역량이나 그런 여타 상황들뿐만이 아니라 이스코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스코가요 지금 말 그대로 부활했다고 할 만한 그런 사이즈에 있는데, 기회 창출이 41번으로 라리가 전체 1위고, 빅찬스 메이킹이 7회로 공도 2위예요. 뭐 경기 내적으로도 영향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제가 이제 아틀란타 경기를 많이 봤었고,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아틀란타에는 파푸 고메스라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베티스에서 이스코를 보면은
파프 고메즈는 보통 왼쪽에서 활동했는데 이스코는 오른쪽에서 많이 활동하거든요. 오른쪽에서 뛰는 파프의 향기가 나더라.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팀의 이런 빌드업이나 공격 전개 여러 가지로 관여를 엄청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뭐 그 밖에도 잘하는 선수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 이스코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스코가 직전 경기 때 아마 풀타임 뛰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스코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관리를 종종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파에서는 최근 두 경기 동안 18분 뛰거나 31분 뛰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코가 이 경기를 뭐 다 뛸 수가 있으면은 저는 베티스의 이런 좋은 영향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휴식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 경기요 베티스가 원정이어서 좀 빡세긴 해요. 아까도 봤다시피 체코 스파르타 프라하도 홈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베티스 무승부 내지 햄무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내지 햄무 정도는 볼만할 것 같다. 나는 무승부보다는 베티스의 승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베티스가 승배당도 꽤 높아요.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베티스 승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기더라도, 그리고 큰 점수 차로 베티스가 이길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이제 아탈란타 대 스포르팅인데, 얘는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 대 스포르팅은 그냥 대놓고 지금 여기 조에서는 가장 센 팀들이에요. 딱 보다시피 슈투름그라츠나 라코프 같은 팀들은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고, 아탈란타가 특히 스포르팅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그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탈란타가 지금 좀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 특히 좀 수비진 쪽에 있는데, 일단은 골키퍼. 지금 직전 경기 때 골키퍼가 카르네스키가 나왔어요. 원래는 무소라는 골키퍼, 아르헨티나 출신 골키퍼가 있는데 카르네스키가 나와가지고 직전 경기 때 많이 못했습니다. 나폴리전에 평점 거의 꼴찌였어. 카르네스키라는 좀 어린 골키퍼를 썼는데 좀 신통치 않았었고, 그리고 뭐 스칼비니 같은 친구들도 부상도 있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좀 아탈란타 오랫동안 수비진을 지켜왔던 하파엘 톨로이 같은 애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점이나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팀적으로도 공격도 약간 원활하지 않은 게, 파샬리치를 또 다시, 원래 좀 장신의 미드필더 자원인데 얘를 박스투박스 유형인데 톱으로 많이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뭐 전술 운영 같은 게 약간 실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탈란타가 아주 신통치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윙백들도요, 윙백에도 바커랑 루게리라는 친구를 이렇게 오가면서 쓰고 있어요. 바커랑 루게리랑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루게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나폴리전이었나 그때도 나와가지고 확연하게 좀 차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아탈란타가 뭔가 아직까지도 이게 베스트 멤버를 꾸리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탈란타 홈이고 지난번에 스포르팅 원정에서 부셨다는 점이 되게 눈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포르팅이 직전 경기 벤피카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1월 13일이야.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경기가 없는 상태고, 벤피카에 패하기 전까지 리그에서 24경기 무패행진이었어요. 20승 3무로다가. 근데 그렇게 지금 홈에서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난번에 아탈란타가 스포르팅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스포르팅의 그런 좋은 홈 성적에는 이런 리그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포르팅이 이제 아탈란타 원정을 날아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탈란타가 직접 스포르팅한테 그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스포르팅에 딱 비수를 꽂았다는 것도 있었고, 네, 뭐 흔들리는 아탈란타지만은, 아탈란타는 그래도 지금 유럽 대항전에 그 중원 구성 쿠프 메이너스라든지 마르텐 데룬, 에데르송 이런 주전 미드필더를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탈란타가 현재 좀 누수가 있을지언정 전력 자체는 유로파 리그에 최선으로 내보내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벤피카가 이런 리그 일정상으로 조금 허점이라 해야 되나? 실전 감각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그냥 조금 추가적인 요소로 보고 그러면은 저는 아탈란타 승이 조금이라도 가깝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아탈란타가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해는 안 볼 것 같고, 이기면 햄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헤켄 대 렙쿠. 여기 좋은데요. 헤켄은 뭐 지금 꼴찌입니다. 레버쿠젠은 조 1위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레버쿠젠의 질주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뭐 따로 안 보여드려도 레버쿠젠은 시즌 무패행진이죠. 17승 1무 달리고 있어요, 올 시즌에. 17승 1무에다가 지금 13연승 달리고 있는데, 13연승은 8마엔의 5햄무였다. 근데 원정 2번 다 햄무였는데 내일은 이제 헤켄 원정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켄이라는 팀도 지금 11월 10일 이후로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보면은 지난 시즌에 그 스웨덴 알스벤스칸에서는 잘 나가다가 시즌 막바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하켄이라는 팀이 그냥 시즌 막바지 때 별로였어요. 이렇게
이때 별로기도 했었고 중간중간에 뭐 유로파에서도 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월 12일 이후로 경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일가량 동안 중간중간에 클럽 친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하켄이 뭐 홈이긴 하지만 레버쿠젠 상대로 레버쿠젠의 이런 시즌 무패행진을 종지부를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레버쿠젠 지금 거의 뭐 조 1위도 확정적이에요. 그렇긴 해가지고 좀 로테이션 많이 돌릴 것 같긴 한데 레버쿠젠 직전 경기 때 비르츠도 넣고 보니페이스도 풀타임을 뛰었단 말이야. 비르츠도 거의 풀타임이었어요 이때. 나는 이거 레버쿠젠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켄 같은 팀은 네 마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버쿠젠의 마헨 사이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해켄이 유로파리그급 팀이 아니라는 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조에 이제 몰데랑 카라바오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카라바오가 그 저 멀리 아제르바이잔에서 원정 날아오는 거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몰데가 홈에서는 레버쿠젠한테도 잘 비볐었고 뭐 아스날이라든지 뭐 페네르바체 이런 한 차원 높은 팀 아니면요 잘 안 졌어요. 홈에서만큼 몰데가 뭐 몰데 이제 유로파리그 종종 이렇게 많이 관심 가시고 계속 지켜봤던 분들은요 몰데가 유로파리그에서 생각보다 꿀팀이라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카라바오도 이제 뭐 끈덕진 팀이고 한데 일단은 홈 카라바오와 원정 카라바오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도 보여드리면은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요 유로파리그 홈에서의 카라바오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아주 좋지도 않아. 사실 아주 좋지도 않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지긴 했었다. 레버쿠젠도 카라바오를 좀 힘겹게 꺾었었고 이랬었는데 원정 간 카라바오 보면요 카라바오가 원정을 나갔을 때 여기에 있는 거 뭐 하켄이랑 올림피아 뭐 이거 뉴블라나 상대로 잘했던 건데 이거는 유로파 리그 예선이죠. 여기 중에서 뭐 올림피아 같은 애들은 저기로 또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 유로파 컨퍼런스리고 나가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홈 카라바오는 애지간한 팀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원정 카라바오는 이렇게 좀 고전했던 게 보이더라. 저는 그래서 저는 몰데의 일반승 내지 무승부라든지 그러니까 고배당 노리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몰데가 카라바오 상대로 마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배당 노리기 나쁘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몰데 경기는 햄루나 무승부도 보지만은 근데 몰데가 지금 여기저기서 반드시 이제 카라바오 상대로 일단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라가려면 조 2위 진출하려면은 여기서 딱 양팀의 그 뭐랄까 그 차이를 딱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네 몰데 뭐 무승부나 햄무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몰데 일반승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좀 어려워. 앞선 레버쿠젠이랑 하켄 경기는 레버쿠젠이 전 체급상으로 원정가도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 몰데 대 카라바는 사실 그 정도 격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일단 홈 몰데가 잘 지지 않았다는 거 엄청 강팀 상대로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봤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렌체 대 행크 볼 텐데요. 여기는 조가 보다시피 피렌체, 페렌치바로시, 행크 얘네들만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시다시피 쿠카라츠키 이 팀은 그냥 딱 봐도 여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경쟁하기조차 어려워하는 팀이에요. 0승 4패에다가 1득점 12실점이고 이거는 뭐 피오렌티나한테 6대0 당한 게 좀 크긴 했는데 행크, 페렌치바로시, 피렌체 얘네들 뭔가 우열을 나눠놓기가 좀 어려워. 보시다시피 피렌체가 그래도 쿠카리츠키 상대로는 2번 다 이겼고 페렌치바로시랑도 무승부, 겐크랑도 무승부였단 말이야. 이제 뭐 그 피렌체가 행크랑 이제 홈에서 붙기는 하는데 피렌체가 요즘에 컨디션상으로 좀 안 좋아요. 한때 좀 좋았을 때는 막 보나벤투라 날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리그에서도 사실 잘 나가고 있지는 않아. 약간 기대가 좀 꺾였거든요. 여기 만약에 2조에서 피렌체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리그 내 약팀인 쿠카리츠키를 지금 혼자 2번 만났다는 것도 있고 언제든지 역전당할만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홈에서 피렌체가 행크한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진짜 맥없이 무승부 거둘 수도 있고 이겨도 큰 점수 차로 이기진 못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피렌체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햄무나 무승부 같은 걸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맨날 말하지만 피렌체는 뭐 중원 같은 건 괜찮고 막 한데 공격진이 많이 아쉬워. 맨날 뭐 공격진도 매번 바뀌면서 테스트하고 있고 누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막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네, 피렌체 경기는 뭐 다소 오바도 생각해볼만 하긴 한데 그냥 햄무나 무승부 같은 고배당 노리는 정도로만 접근할게요. 이 경기도.